에서 얻어온 아들. 옛날 옛적 고려시대의 봄바람이 논두렁을 살랑살랑 스치던 어느 고을에 최영달이라 불리는 인심 좋은 양반 집안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넓은 논과 밭을 물려받아 고을 사람 10명 중 9은 최영달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만큼 큰 부를 이루었사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최영달이 이 많은 땅을 욕심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사옵니다. 고을에 흉년이 들거나 장마로 곡식이 귀해지면 최영달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사옵니다. 우리 집 곳간에 곡식이 남아있으니 우리 식구만 배불리 먹고 살면 어찌 되겠소. 다들 가져가시고 내년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시구려. 자식들 배고프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최영달은 고을 사람들을 살뜰히 살피며 덕을 쌓았사옵니다. 선친께서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라 하신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최영달 댁에서 일하는 하인들과 머슴들도 입을 모아 칭송했사옵니다. 아이고, 최영달 대감님은 하늘이 내리신 분이시라니까요. 다음 생에도 양반으로 태어나셔야 할 분이옵니다. 임금님보다 낫지 않사옵니까? 세상 천지에 남의 자식 배고픔까지 걱정하는 양반이 또 어디 있겠소. 고을 사람들은 흉년에도 최영달에게 곡식 한 가마니씩 얻어 배고픔을 이겨내고 풍년이 들면 정성껏 갚으며 오순도순 살아갔사옵니다. 최영달의 안주인 박씨 부인 또한 참으로 야무진 여인이었사옵니다. 젊은 나이에 최영달의 며느리로 들어와 큰 살림을 묵묵히 이끌어왔사옵니다. 늘 검소하게 옷을 깨끗이 빨아입으며 살림을 꾸렸고 하인들의 혼인과 상례도 세심히 챙겨주었사옵니다. 하인들이 마님 비단 옷이라도 한 벌 더 장만하시옵소서 하고 말하면 박씨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사옵니다. 내가 어딜 자주 나간 것도 아니니 이 정도면 족하네. 집에서 지내는데 이 옷이면 충분하니라.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 덕을 베풀어도 최영달과 박씨 부인에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사옵니다. 바로 자식이옵니다. 박씨 부인은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태기가 없었사옵니다. 장독대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사옵니다. 하인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몇 년째 함께 장독대 앞 부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사옵니다. 하루가 끝나면 어김없이 장독대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그렇게 바라고 또 바라던 10번째 초겨울, 박씨 부인이 갑자기 된장국 냄새에도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기 시작했사옵니다. 이게 혹시... 고을 의원이 찾아와 손목을 짚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사옵니다. 마님, 감축드리옵니다. 대기가 있으시옵니다. 그간 고을의 덕을 베푸신 덕분에 하늘이 감동하신 듯 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달은 물론 하인들과 고을 사람들 모두 기뻐 어쩔 줄 몰랐사옵니다. 온 고을이 기다리던 최씨 집안의 아이 소식이었사옵니다. 10달 뒤 가을, 최영달 댁 대문 앞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사옵니다. 산파와 의녀들이 부산이 오가며 뜨거운 물과 수건을 날랐사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최영달은 발을 동동 구르며 서성였사옵니다. 그때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안방에서 터져나왔사옵니다. 그 소리는 창호지를 뚫고 고을 뒷산까지 울려 퍼졌사옵니다. 산파가 목청껏 외쳤사옵니다. 아들이 옵니다! 아주 튼실한 옥동자이 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던 하인이 국자를 놓친 것도 모르고 마당으로 뛰어나와 외쳤사옵니다. 대감님, 옥동자라 하옵니다. 각축들이 옵니다. 최영달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사옵니다. 사당에 모셔진 조상 위패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사옵니다. 아버님, 드디어 우리 집에도 아이가 생겼사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저승에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생겼사옵니다. 최영달은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이름을 꺼내셨사옵니다. 그 이름은 민재였사옵니다. 오래오래 살며 복을 누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사옵니다. 최씨 집안은 이미 대대로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더 바랄 것 없이 그저 건강히 오래 살기를 바라는 이름이었사옵니다. 민재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였고 이목구비가 또렷하여 고을 어른들은 그를 보자마자 칭찬을 아끼지 않았사옵니다. 최영달 대감님의 민재 도련님은 정승감의 관상이옵니다. 눈매가 살아있으니 큰 복을 타고나셨구먼. 하인들도 민재 도련님을 무척 아꼈사옵니다. 최영달처럼 민재도 집을 찾는 이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드리고 하인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이옵니다. 철수아범, 오늘도 고생 많았소. 철수 외아들이라 혹여 학문으로 몸이 상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옵니다. 하지만 민재는 달랐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서책을 좋아했고 서당 훈장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사옵니다. 친구들이 장난치며 졸 때에도 민재는 손에서 서책을 놓지 않았사옵니다. 민재가 17이 되던 해, 바람이 고요히 부는 어느 날, 민재는 아버지 최영달 앞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사옵니다. 아버님, 소자는 사내로 태어났으니 입신양명하여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사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하고자 하옵니다. 당분간 학문에만 전념하고 싶으니 암자나 깊은 절에서 용맹정진하고 싶사옵니다. 최영달은 한참 말없이 앉아 계셨사옵니다. 민재의 굳은 의지가 눈빛에 담겨 있었기에 고민이 깊어지셨사옵니다. 어렵게 얻은 외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안타까웠사옵니다. 민재야, 너는 우리 집안에 대를 잇는 귀한 아들이다. 어찌 산속 깊은 암자에 보내겠느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거라. 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사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는 학문에 전념하고 싶사옵니다. 잠시라도 세상과 단절하여 공부에 몰두하게 해 주시옵소서. 최영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마음을 정한 듯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면 집 뒷마당에 조용한 별채를 지어주마. 담장을 높이 쌓아 네가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곳을 암자라 여기고 마음을 다잡거라. 아무도 들이지 않겠으니 마음껏 공부하거라. 산속 암자에 보내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리하여 최영달댁 뒷마당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별채가 세워졌사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로 둘러싸여 별채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본디 손님이 많고 북적이던 최씨 댁이었으나 별채만큼은 고요했사옵니다.
별채로 들어가는 문도 눈에 띄지 않게 설계되었사옵니다. 별채 안에는 책상 하나, 먹과 붓 몇 자루, 그리고 서책만 가득했사옵니다. 민재는 그곳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서책을 읽으며 한 구절씩 꿈돌이 아저씨는 다른 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늘 하던 일이니 괜찮사옵니다. 하인들은 은비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민재의 밥상은 은비가 도맡게 되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은비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민재의 밥상을 나르었사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인들이 돌아가며 쉬는 날에도 은비는 민재의 밥상만큼은 직접 날랐사옵니다. 사실 은비가 굳이 민재의 밥상을 나르겠다고 나선 데에는 이유가 있었사옵니다. 은비는 오래전부터 말 못할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어릴 적부터 은비는 마루 끝이나 장독대 옆에서 글 공부하는 민재를 지켜보는 것이 좋았사옵니다. 빨래를 하거나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과 귀는 늘 민재를 따라갔사옵니다. 민재가 또박또박 경서를 읽는 소리는 은비에게 마치 맑은 물소리처럼 들렸사옵니다. 때로는 민재가 동무들과 순박하게 웃으며 장난칠 때 은비는 걸레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사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사옵니다. 어느 날 은비에게 잊지 못할 일이 있었사옵니다. 민재가 방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은비는 방을 닫고 나가려던 참이었사옵니다. 그때 민재가 은비 앞에 무명천에 싼 약과를 내밀었사옵니다. 이거 먹어보거라. 아주 달고만 나니 함께 나누어 먹자꾸나. 은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사옵니다. 손을 뻗지 못할 만큼 떨렸지만 민재가 은비의 손에 약과를 쥐어주며 미소 지었사옵니다. 은비는 정신을 차리고 꾸벅 절을 하며 약과를 들고 황급히 나왔사옵니다. 그때부터였사옵니다. 민재의 방을 닦는 일, 밥상을 나르는 일, 민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은비가 나서서 도맡았사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은비를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은비야, 너는 이 집 하인이다. 민재 도련님 같은 귀한 양반과는 인연이 될 수 없느니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법이야. 정신 차리거라. 내일부터 도련님 별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내가 너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릴 것이야. 은비는 입술을 꼭 깨물었사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마당으로 나갔사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비는 별채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밥상을 들고 민재에게 갔사옵니다. 철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은비의 마음을 꺾나였사옵니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은비를 불러 조용히 말했사옵니다. 은비야, 병철이와 혼인하거라. 병철이는 좋은 사내다. 그 집은 외건 없으니 최시댁 밖에서 따로 살림을 차릴 수 있어. 너도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 다른 생각 말고 애비 말 들어라.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느니라. 은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사옵니다. 실사옵니다, 아버지. 왜 제 혼인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옵니까?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은비는 뒷문으로 달아났사옵니다. 철수는 가슴을 치며 한숨 지었사옵니다.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대감님이 아시기 전에
혼사를 서둘러야겠어. 어느 음울한 날이었사옵니다. 장독대 근처에서 물동이를 나르던 은비는 장정들 사이에서 일을 보고 있던 병철과 마주쳤사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지나칠 줄 알았건만 병철이 성큼 다가오더니 말없이 조용히 무언가를 은비 손에 쥐어주고는 묵묵히 떠났사옵니다. 황당해진 은비가 그 무명천을 펴보니 그 안에는 곶감 하나가 얌전히 들어있었사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정성껏 말린 흔적이 있는 곶감이었사옵니다. 내가 뭔 각시를 해야 하는 게냐. 은비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 무명천에 쌓인 곶감을 확 내던졌사옵니다.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저녁이 찾아왔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장대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사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고요했고 등잔불이 가물거리며 마루 아래 그림자를 드리웠사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은비는 민재 도련님의 별채로 저녁상을 들고 갔사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상을 내려놓고 인사만 하고 나와야 했으나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상을 내려놓고도 문을 나서지 못했사옵니다. 민재 도련님이 고개를 들어 물으셨사옵니다. 어찌하여 저녁상을 들여놓고 나가지 않는 것이냐?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은비는 한참 머뭇거리다 입술을 깨물고 조심스레 말했사옵니다. 도련님, 지가 할 말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 고요사옵니다. 기어이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했사옵니다. 도련님, 제가 혼인을 해도 고작 그것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시옵니까? 민재는 당황했으나 이내 침착하게 대답하셨사옵니다. 그래, 네가 어릴 적부터 내 방 청소를 하고 밥상도 정성껏 차려주었으니 내가 너 혼인할 때 입을 옷과 꽃신을 선물하마 내 마음이니라. 그 말을 들은 은비는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도련님, 지가 감히 도련님을 오래전부터 사모했사옵니다. 오늘 이 마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왔사옵니다. 도련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오늘 저녁지는 도저히 이 방을 나갈 수 없사옵니다. 그 말에 민재 도련님은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놓고 멍하니 은비를 바라보셨사옵니다. 늘 조용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던 은비가 갑자기 사모한다고 소리치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으셨사옵니다. 민재 도련님은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사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너무 황당하구나. 나는 지금 밥 생각이 없으니 어서 이 밥상을 들고 나가거라. 글 공부가 밀렸으니 썩 물러나거라. 은비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사옵니다. 10년 넘게 몰래 짝사랑해온 도련님의 입에서 이렇게 차가운 말이 나올 줄은 몰랐사옵니다. 하지만 물러날 수도 없었사옵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마음을 다 꺼내지도 못한 채 물러나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었사옵니다. 지는 지금 나갈 수 없사옵니다. 제 말 좀 더 들어주시옵소서. 민재 도련님의 안색이 굳어졌사옵니다. 곧 과거 시험이 코앞이고 읽어야 할 서책이 산더미인데 이런 일로 마음이 어지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사옵니다.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단호히 말씀하셨사옵니다. 썩 물러나거라. 안 그러면 내가 철수에게 말하여 경을 칠 것이야.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어서 상을 들고 나가거라. 그 말을 들은 은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상을 들고 나섰사옵니다. 하늘은 여전히 비를 억수같이 뿌리고 있었고 별채문을 나서는 은비의 눈에서는 후두둑 눈물이 떨어졌사옵니다. 그래, 감히 종년 주제에 주인댁 도련님을 사모한 것이 죄지. 그래도 잠깐이라도 나를 여자로 봐주셨다면, 한마디라도 들어주셨다면 이렇게 원통하지는 않았을 텐데. 도련님의 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사옵니다. 아니, 도련님이 어찌 한술도 안 뜨셨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오? 마님께 아뢰어야 하는 거 아니오? 궁금해 묻던 여종은 은비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사옵니다. 은비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은비는 눈물을 훔치며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부엌 뒷문을 벌컥 열고 달려나갔사옵니다. 밖에는 장대비가 묵직하게 내리고 있었사옵니다. 철수는 장작을 정리하다 멀리서 은비가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손을 멈췄사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사옵니다. 곧 혼인을 앞두고 저리 마음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저 가시나가 애비 속도 모르고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이야.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사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비는 그칠 줄 몰랐사옵니다. 별채에서는 민재 도련님이 등잔불 아래 서책을 펼쳐놓고 계셨사옵니다. 허나 글씨는 흐려졌고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사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심란했사옵니다. 은비가 왜 하필 이런 말을 해서 부모님이 아시면 경을 치실 텐데. 내가 이래서 조용히 암자에서 공부하려 할 것만 왜 하필 지금 이러는 것이야. 민재 도련님은 조용히 서책을 덮으셨사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바깥에서는 장대비가 대나무 잎을 때리는 소리가 났사옵니다. 실은 민재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은비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은비가 방에 들어와 걸레질하며 살짝 고개를 들어 바라보던 눈빛, 매일 고집스레 밥상을 들겠다고 나서던 모습, 작은 손으로 무거운 상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웃던 얼굴, 모두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민재는 최영달 댁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었사옵니다. 집안의 기대가 무겁고 컸사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진 채 하인의 딸인 은비에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사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 했사옵니다. 은비의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모른 척 했사옵니다. 은비의 마음만큼이나 민재도 감히 세상에 내보일 수 없는 마음이었사옵니다. 은비가 했던 말, 떨리는 눈빛,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서책을 넘기기가 어려웠사옵니다.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깊은 새벽, 은비는 별채 뒤편 마당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섰사옵니다. 비에 옷이 젖는 것도 느끼지 못했사옵니다. 제 뒤에서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은 비에 젖은 마루를 닦고 여종들은 분주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비가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곧 민재 도련님의 아침상을 나르려던 때였건만 은비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옵니다. 은비가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어디 갔느냐? 철수는 불길한 예감에 집안을 구석구석 뛰며 은비를 찾기 시작했사옵니다. 부엌,
장독대, 뒷마당, 곡간까지 그 어디에도 은비는 없었사옵니다. 혹시 마을로 간 것이냐? 철수는 허겁지겁 마을로 뛰어나가 은비가 자주 가던 개울가와 빨래터를 찾아다녔사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은비는 없었사옵니다. 불길한 예감에 철수는 별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사옵니다. 별채는 고요했사옵니다. 철수는 조용히 별채 안으로 들어가 보았사옵니다. 늘 그렇듯 고요했사옵니다. 다시 별채 밖으로 나오려던 철수는 문득 별채 뒤편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사옵니다. 나무에 새끼줄이 늘어진 형체 하나가 있었사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철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사옵니다. 은비야, 이게 뭐냐?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은비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사옵니다. 철수의 곡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별채마당에 모였고 민재도련님도 놀라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사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으나 하인들이 울며 뛰어다니고 철수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자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사옵니다. 민재는 별채마당에서 싸늘한 은비를 바라보았사옵니다. 서러워하던 은비의 얼굴이 떠올라 서책이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사옵니다. 그날 하인 신분인 은비의 장례는 장례라 할 것도 없이 인근 뒷산에 돌무덤을 쓸쓸히 쌓고 끝났사옵니다. 해가 니언니언 넘어갈 무렵 민재도련님은 말없이 별채를 나왔사옵니다. 손에는 은비가 평소 좋아하던 약과 한 줌이 들려 있었사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돌무덤 앞에 약과를 놓았사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고 입을 열었사옵니다. 은비야, 미안하다. 너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 미안하다.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무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사옵니다. 들었사옵니다. 누가 방안을 빙빙 도는 듯 했고 무거운 기운이 머리 위를 감도는 듯 했사옵니다. 밤이면 더 심했사옵니다. 잠을 자려 하면 누군가 부드럽게 뺨을 어루만지는 느낌, 뭔가가 조심스레 입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사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뜨면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문 고리가 살짝 흔들리고 촛불이 스르르 꺼지곤 했사옵니다. 어느 날 민재 도련님은 쪽잠을 자다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 웃고 있는 은비를 보았사옵니다. 결국 민재는 준비하던 과거 시험도 치르지 못했사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재는 마른 풀처럼 야위어 갔사옵니다. 눈 밑은 거뭇해지고 손에는 힘이 빠졌으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사옵니다. 서책을 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고 등잔불마저 귀신의 눈처럼 느껴졌사옵니다. 최영달과 박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파리해지는 아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사옵니다. 결국 정신이 혼미해진 민재는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사옵니다. 아버님, 그날 은비가 제게 고백을 했사옵니다. 혼인을 앞두고 저를 오래전부터 사모했다고 말했사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단칼에 거절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영달 내외는 손이 떨렸사옵니다. 아무래도 하나뿐인 아들 민재에게 은비의 원기가 붙은 듯 했사옵니다.
최영달은 즉시 고을의 무당집을 찾아갔사옵니다. 무당에게 아들의 이야기를 전하자 무당은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들며 한참을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사옵니다. 대감님, 그 아이는 떠나지 못했사옵니다. 원기가 되어 도련님이 머무시는 별채 안에서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하겠소? 뭐든 말해주시게 내가 다 하겠소. 굿을 해야 하옵니다. 100일 동안 꼬박 치성을 올려야 할 것이옵니다. 그 원기는 마음이 깊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적어도 50일쯤 지나야 원기가 별채 밖으로 나올 것이옵니다. 그때가 기회이옵니다. 그 틈을 타서 민재 도련님을 지도 모르게 절로 모셔야 하옵니다. 무당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사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하르르 떨리고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사옵니다. 민재도련님 곁에 은비의 원기가 붙어 있어 심한 한기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사옵니다. 은비의 원기는 민재도련님의 이마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불 속에서 함께 뒹굴듯 몸을 비비며 웃고 있었사옵니다. 며칠이 흐르자 은비의 원기는 구판의 북소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사옵니다. 무당이 북을 치며 춤을 추면 은비는 방문 앞에 나와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갸웃했사옵니다. 어머, 이게 재밌구나. 이게 다 뭐 하는 것이냐? 구판에는 최영달 대감과 박씨 부인, 그리고 은비의 아버지 철수까지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사옵니다. 철수는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사옵니다. 그 모습을 은비는 마루 끝에서 살며시 바라보았사옵니다. 울 아버지가 울고 계시구나. 도련님도 저기 누워 계시고. 굿이 시작된 지 50일이 지나자 은비는 별채 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나섰사옵니다. 팔을 벌리고 마당을 빙빙 돌며 춤을 추었사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당이 조용히 신달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신달은 재빨리 별채 안으로 들어가 장옷을 꺼내 민재도련님의 몸을 덮었사옵니다. 신달은 조용히 민재도련님을 부축해 마당 뒤편 골목으로 빠져나갔사옵니다. 다른 하인들은 무당의 북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은비는 여전히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사옵니다. 민재도련님은 가마에 실려 깊은 산속 관음사로 옮겨졌사옵니다. 민재도련님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났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최영달에게 물으셨사옵니다. 대감님, 우리 민재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옵니까? 제가 민재를 낳은 애미이옵니다. 적어도 아들의 생사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최영달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사옵니다. 그 말은 하지 마시옵소서. 무당이 분명히 말했사옵니다. 은비가 이 집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고 했사옵니다. 100일이 지날 때까지 알려줄 수 없사옵니다. 대감님, 하나뿐인 자식이옵니다. 애미 애간장이 타 죽겠사옵니다. 제발 귀뜸이라도 해주시옵소서. 박씨 부인의 눈물은 장마비처럼 주룩주룩 쏟아졌. 그 순간 그 속삭임에 들은 귀가 있었사옵니다. 마루 기둥 뒤에 있던 은비의 원기가 소리 없이 웃으며
손을 쳤사옵니다. 그렇구나, 민재 도련님. 이은비가 곧 갈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비의 원기는 살랑이는 안개처럼 바람이 타고 관음사로 날아가 버렸사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영달 댁으로 급히 서찰 하나가 도착했사옵니다. 서찰을 읽는 최영달의 손이 덜덜 떨렸사옵니다. 서찰에는 관음사의 큰 스님이 직접 쓴 글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민재 도련님이 밤새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사옵니다. 그날은 마침 민재 도련님의 조부 제삿날이었사옵니다. 최영달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방 안을 서성였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말했사옵니다. 대감님, 당장 가셔야 하옵니다. 우리 민재가 죽사옵니다. 제사가 다 무슨 소용이 옵니까? 최영달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사옵니다. 절대 우리 민재는 죽지 않사옵니다. 오늘 일단 선친의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내일 새벽 첫 닭이 울자마자 출발하겠사옵니다. 최영달은 애타는 마음을 뒤로하고 선친의 제사를 정성껏 드렸사옵니다. 제사를 지내며 조상님께 민재를 지켜달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사옵니다.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잠든 최영달은 깊은 꿈에 빠졌사옵니다. 꿈속에 돌아가신 선친이 나타나셨사옵니다. 민재의 일은 무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라. 관음사의 큰 스님에게 가보거라. 큰 스님만이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니라. 꿈에서 깨어난 최영달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을 닦으셨사옵니다. 그날 밤 관음사의 큰 스님은 민재 도련님이 머무는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계셨사옵니다. 큰 스님은 방 안에서 어슴푸레한 형체를 보았사옵니다. 은비의 슬픈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사옵니다. 원기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원기 또한 한때 사람이었으니 어찌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큰 스님은 그날부터 밥을 지을 때마다 민재 도련님의 밥상에 한 그릇을 더 담으셨사옵니다. 반찬을 곱게 놓고 국도 따뜻하게 매번 정갈히 준비했사옵니다. 은비의 원기는 그 상 앞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고 묵묵히 밥을 먹었사옵니다. 마침내 최영달 내외가 관음사에 도착했사옵니다. 큰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의 사정을 고백했사옵니다. 최영달은 죄인처럼 머리를 끄덕이며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사옵니다. 이 아이를 이승에 붙잡아둔 것은 미련이 아니라 연모의 정이겠지요. 허나 그 마음이 남은 자의 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제는 잘 보내줘야 하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관음사 한켠에 지병으로 요절한 총각도령의 위패를 바라보셨사옵니다. 그 총각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묻힌 젊은이였사옵니다. 스님은 그 총각의 원혼과 은비를 연결해 영혼 혼인을 치르기로 하셨사옵니다. 급히 그 총각의 부모에게 연통하여 관음사로 모셔왔사옵니다. 은비의 아버지 철수도 함께 불러왔사옵니다. 스님은 영혼 혼인을 준비했사옵니다. 신랑과 신부가 입을 달령 관모, 홀예복, 비녀, 쪽두리, 그리고 꽃까지 조심스레 마련했사옵니다. 민재 도련님도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모은 채 영혼 혼인을 위한 기도에 참여했사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비는 살던 때도 억지로 혼인을 강요받았고 죽어서도 억지로 혼인을 하게 되자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사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지가 혼인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지는 아무 상관없는 자와 혼인을 왜 해야 하옵니까? 종년이라 하나 여인이란 말이옵니다. 도련님이 아니면 혼인하지 않겠사옵니다. 은비는 기도하는 민재 도련님의 등을 있는 힘껏 후려쳤사옵니다. 민재 도련님은 갑작스런 가슴 통증에 얼굴이 일그러졌사옵니다.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심장까지 내리박히는 고통을 느꼈사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으나 마지막 힘을 다해 은비를 위해 기도했사옵니다. 그것이 민재 도련님이 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전부였사옵니다. 은비야,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이번 생에서 나는 너에게 사내로서 큰 죄를 지었다. 너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으나 나도 너를 여인으로서 좋게 여겼다. 허나 이 집안의 외아들로서 너를 받아주지 못하고 모른 척 했느니라. 비겁한 나를 용서하지 말거라. 다음 생에는 네가 내 각시로 태어나주면 좋겠다. 그때는 내가 먼저 너에게 고백하겠노라. 알콩달콩 백년해로 하자. 미안하다 은비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비의 어깨가 후들 떨리기 시작했사옵니다. 쏟아지는 눈물만 바라봐 주시옵소서. 차라리 한마디로 지를 매장드리면 혼인해 주시옵소서. 너무 죄송했사옵니다. 부디 잘 사시옵소서. 은비는 조심스레 민재 도련님이 준비한 혼례복을 입기 시작했사옵니다. 쪽두리를 쓰고 꽃도 달았사옵니다. 그리고 총각 원혼 앞에 나아갔사옵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맞절을 하였고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총각 원혼의 손을 잡았사옵니다. 그렇게 은비의 원혼은 총각 원혼과 함께 이승을 뒤로하고 조용히 떠났사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기 속으로 스르르 녹아들 듯 사라졌사옵니다. 그날 이후 민재 도련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사옵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조용히 아주 깊은 숨을 쉬며 누워 계셨사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도 힘드셨사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민재 도련님의 몸과 마음은 조금씩 되살아났사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살며시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을 무렵 민재 도련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사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문틈 사이로 햇빛이 얼비쳤사옵니다. 여기가 저리로구나. 민재 도련님이 작게 중얼거리자 곁에 있던 최영달과 박씨 부인은 민재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사옵니다. 이틀 사흘을 지나며 죽을 삼킬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쯤 지나자 드디어 앉을 수 있으셨사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서책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손을 뻗으셨사옵니다. 오랜만에 민재 도련님은 서책을 읽으셨사옵니다. 귀신의 속삭임도 등에 누가 올라탄 듯한 기운도 말끔히 사라졌사옵니다. 등잔불 아래 조용한 방 안에는 먹물 냄새와 바람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남았사옵니다. 은비야, 좋은 곳으로 잘 갔느냐? 민재 도련님은 작게 말하며 다시 서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학문에 정진했사옵니다. 이듬해 봄, 민재 도련님은 과거에 급제하셨사옵니다. 그것도
장원 급제였사옵니다. 벼슬길에 오른 민재 도련님은 누구보다 바르고 옳게 사셨사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하셨사옵니다. 민재 도련님의 이름 석자 최민재는 조정에 빠르게 알려졌고 품계도 눈에 띄게 올라 나았사옵니다. 집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돌았고 마당에는 꽃내음과 풀냄새가 어우러져 살랑 퍼졌사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날이면 민재 판관은 늘 하던 대로 휴가를 냈사옵니다. 부인도 늘 하던 일처럼 약과를 가득 준비하고 전이며 과일, 떡을 정성껏 바구니에 담았사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억수같이 내렸으나 민재 판관은 그 음식을 챙겨 하인과 함께 길을 나섰사옵니다. 부인, 다녀오겠소. 비가 많이 오니 부인은 집에 계시옵소서. 민재 판관은 장대비를 뚫고 관음사로 향했사옵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민재 판관은 빠짐없이 관음사에 와서 천도제와 불공을 드렸사옵니다. 제사상에는 부인이 정성껏 만든 음식과 약과를 가득 올렸사옵니다. 민재는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셨사옵니다. 은비야, 우리 다음 생에서 꼭 만나자.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고백할 터이니 네가 받아주고 싶을 때 그때 받아주거라. 불공이 끝날 무렵 거친 장맛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사옵니다. 비냄새, 흙냄새, 풀냄새가 향긋하게 법당까지 들어왔사옵니다. 오래전 전하지 못한 진심 하나가 그날 장맛비에 실려간 듯 했사옵니다. 고려시대 푸른 논과 울창한 산이 어우러진 고을 아래 백운산 자락에 남매 순영과 순길이 살고 있었사옵니다. 이 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초가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사옵니다. 초가는 비록 낡고 작았으나 계절 따라 피어나는 들꽃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특히 여름이면 붉은 연꽃밭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사옵니다. 순영은 어릴 적부터 돌아가신 어머니 곁에서 연지를 만드는 법을 눈여겨보고 손끝으로 익혀왔사옵니다. 연꽃이 붉게 물들 무렵이면 들판으로 나가 꽃잎을 따고 햇볕 좋은 날에 널어 말린 뒤 물에 담가 하얀 삼배로 정성스레 연지물을 걸렀사옵니다. 그렇게 만든 연지는 고려의 상단에서도 귀히 여겨 좋은 값에 거래되었사옵니다. 순영의 연지는 색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바르면 피부가 보드랍게 빛나 마을 처녀들과 양반가 마님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 되었사옵니다. 순영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어머니에게 배운 연지 기술로 동생 순길과 부족함 없이 살아갔사옵니다. 순길은 누이가 차려준 된장국에 고봉밥을 뚝딱 비우고는 산으로 약주 만든 연지를 짊어지고 상단에 납품하였사옵니다. 그날도 순길은 정갈한 바구니에 연지 단지를 담아 상단 행수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들어갔사옵니다. 아이고, 순길이 왔는가? 오늘도 연지 많이 챙겨왔지? 요즘 손님들이 많아 물량이 턱없이 모자란다. 개성에서도 양반 마님들이 찾고 한양에서도 소문이 났으니 말이야. 누이에게 고생 많았다 전하고 이 연지값 받아가거라. 순길이 답했사옵니다. 감사옵니다. 누이가 밤늦도록 정성을 다해 만들었는데 워낙 손이 많이 가는 물건이라 시간이 걸리옵니다. 일단 어제까지 만든 것과 연꽃 붉은빛 연지를 더 챙겨왔사옵니다. 그 말을 듣자 곁에 있던 양반 마님들과 처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사옵니다.
이 연지색이 은은하니 참 곱구나 하며 감탄하였사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로 살랑살랑 걸어오는 한 처녀가 있었사옵니다. 그녀는 개성의 권세가 윤대감의 딸 윤혜란 낭자였사옵니다.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피부는 백옥처럼 뽀얗고 입술은 산딸기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사옵니다. 헤라는 상단 앞에 다가가 순길이 꺼낸 새 연지를 보자 두 눈이 반짝였사옵니다. 이 붉은 연지, 색이 참 곱습니다. 순길은 헤란 낭자를 보고 말이 턱 막혔사옵니다. 얼굴이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연지 하나를 불쑥 내밀며 말했사옵니다. 이것 받아가시옵소서. 헤라는 놀라며 답했사옵니다. 아, 감사옵니다. 이 값은 얼마를 드리면 되겠사옵니까? 순길은 머리를 긁으며 말했사옵니다. 괜찮사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드리는 것이니 받아가시어 쓰시옵소서. 그러더니 순길은 얼굴이 더 붉어져 황급히 상단을 빠져나갔사옵니다. 헤라는 양반 마님들과 처녀들 사이에서 갑작스레 공짜 연지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사옵니다. 이를 지켜보던 상단 행수는 뒤에서 웃으며 너스레를 떨었사옵니다. 순길이 이놈 낭자에게 마음을 준 게로구나. 헤란도 얼굴이 발갛게 물들어 도망치듯 상단을 떠났사옵니다. 그날 저녁 순길은 연지값을 누이 순영에게 단단히 쌌는데 다음부터 조심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상단에 갈 것이야. 그러면 네가 할 일 없어질 줄 알거라. 순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사옵니다. 알겠사옵니다. 그날 밤 순길은 방에 누워 천장에 바라보며 상단에서 만난 헤란 낭자를 떠올려 싸웁니다. 다시 만날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와 방 안에서 몸을 뒹굴다 잠이 들어 싸웁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헤란 낭자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상단에서 받은 붉은 연지를 꺼내 싸웁니다. 연지를 손끝으로 찍어 바르며 미소가 번져 싸웁니다. 헤라는 개성의 윤대감 가문의 막내딸이었사옵니다. 윤대감은 돌아가신 부인과의 사이에서 6자식을 두었으나 5은 모두 혼인시키고 이제 19살인 헤란만 남았사옵니다. 헤라는 윤대감이 40이 넘어 얻은 귀한 늦돈이 딸이었사옵니다. 몇 해 전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윤대감은 외로움을 달래며 헤란을 정성껏 키웠사옵니다. 헤란도 철이 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사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을 물리며 헤란은 수줍게 물었사옵니다. 아버님, 이제 홀로 계시지 마시고 중매인을 불러 새 어머님을 맞이하시면 어떠시겠사옵니까? 윤대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껄껄 웃으며 답했사옵니다. 네가 이제 다 컸구나. 아버지 걱정까지 하다니 나는 괜찮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겠느냐. 너를 좋은 곳에 시집 보내고 네가 낳은 예쁜 외손주를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헤라는 말했사옵니다. 아버님, 혼자 밥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좋지 않사옵니다. 제가 혼인하기 전에 새 어머님을 모셨으면 좋겠사옵니다. 윤대감은 미소 지으며 답했사옵니다. 걱정 마라. 옆집에 네 언니들이 있지 않느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니 외롭지 않다. 헤라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사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적적한 마음에 마을 근처를 거닐며 연꽃밭을 따라 걷고 있었사옵니다. 그러다 우연히 초가 하나를 보았사옵니다. 마당에는 연꽃잎을 말리는 채반이 놓여 있고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사옵니다. 윤대감이 지나가려는데 안채문이 열리며 한 처녀가 나왔사옵니다. 꾸밈없는 저고리와 치마, 햇살에 빛나는 고운 얼굴에서 생기가 넘쳤사옵니다. 누구냐? 철수는 답했사옵니다. 아, 대감님. 그곳은 순영 낭자가 사는 곳이옵니다. 연지를 만들어 마을 처녀들과 양반만인들이 줄을 서서 사간다고 하옵니다. 물량이 모자라 못 사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순영 낭자는 19으로 헤라나 씨와 동갑이옵니다. 윤대감은 깜짝 놀랐사옵니다. 19이라니 막내딸 헤란과 동갑이었던 것이옵니다. 나이 차이가 한갑이 넘는 자신과는 너무도 멀었사옵니다. 이 말을 엿들은 헤라는 기분이 묘했사옵니다. 아버님이 어찌하여 순영낭자를 궁금해하시지?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으나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사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을 물리자마자 윤대감이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헤란이 하인에게 묻자 하인은 눈치를 보며 말했사옵니다. 아씨, 아마도 연지 만드는 순영낭자집 근처로 산책 가신 듯하옵니다. 헤란은 한숨을 쉬었사옵니다. 이러다 마을에서 추책 맞은 대감으로 소문나겠구나. 결국 윤대감이 또 연꽃밭 근처로 산책을 나가려 하자 헤라는 대문 앞에 서서 말했사옵니다. 아버님, 또 그쪽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안 되옵니다. 그건 옳지 않사옵니다. 헤라는 아버지를 위해 말을 아꼈으나 단호히 선을 그었사옵니다. 윤대감은 잠시 자중하려 했사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순영에게로 향했사옵니다. 책을 펴도 순영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마당에 연꽃을 보아도 그녀가 떠올랐사옵니다. 결국 윤대감은 결심했사옵니다.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혼담을 넣기로 하였사옵니다. 몰래가 아닌 정당히 혼례를 올려 부인으로 맞으려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마을의 유명한 중매인 장백현을 불렀사옵니다. 어서 오시게, 백현. 혼담을 좀 넣어주시겠나? 장백현은 활짝 웃으며 답했사옵니다. 예, 대감님. 헤라나 씨가 혼이 날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 집 총각에게 혼담을 넣을까요? 윤대감은 난처한 듯 머리를 긁으며 말했사옵니다. 아, 그게 헤란이 아니라 나일세. 내가 재혼을 하려 하네. 저기 연꽃밭 근처에 순영낭자 말일세. 장백현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 혼담을 넣어달라 하셨는데. 순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손을 털어싸옵니다. 부잣집이라 하시니 도련님이 왜 부모 없는 저에게 혼담을 넣으려 하십니까? 장백현은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사옵니다. 아, 그게 부잣집은 맞는데 도련님이 아니라 윤대감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순영은 정색하며 일어서 싸웁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 싸웁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주머니, 그 늙은 양반에게 저를 붙이려 오신 겁니까? 어머니께서 살아계셔도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이옵니다. 윤대감도 주책이 지나치시옵니다. 장백현이 달래며 말했사옵니다. 하지만 몇 해 지나면 대감도 세상을 뜨실 터이고 그 집 재산이 넉넉하니 금은보화와 논밭이 다 내 것이 될 게야. 순영은 단호히 말했사옵니다. 그런 말씀 하시려면 당장 나가시옵소서. 부모 없는 처자라고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옵니다. 말을 마치자 순영은 장백현을 일으켜 등을 밀며 내보내싸웁니다. 마당을 청소하는 척하며 바가지에 물을 담아 장백현에게 확 뿌려 싸웁니다. 다음 날 장백현은 윤대감을 찾아가 싸웁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사옵니다. 받은 중매비를 돌려주며 말했사옵니다. 대감님, 이 혼사는 접으시옵소서. 순영낭자가 도저히 갈 마음이 없다 하옵니다. 그녀가 한 말은 대감님 체면상 더 전하지 않겠사옵니다. 윤대감은 돈을 말없이 받아 늘었으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사옵니다. 사람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겠는가.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나는 순영낭자를 진심으로 연모했건만. 윤대감은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사옵니다. 나이 들어 체면을 차리느라 마음을 억누르며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남은 생을 그저 흘려보내야만 하는 걸까? 한참을 고민하던 윤대감은 조용히 결심하였사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보리라. 체면이니 뭐니 다 필요 없다.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랴. 순영낭자를 데려와 집과 땅, 내 재산 전부를 물려주면 되지 않겠나. 내일 새벽 4시가 되면 가마를 꾸려 연지 만드는 집으로 곧장 가거라. 그때 순영낭자의 동생이 나무하러 산에 갈 것이니 집에 혼자 있는 낭자를 보쌈하여 데려와야 한다.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단번에 깔끔히 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장정들은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장하게 고개만 끄덕여 싸웁니다. 윤대감은 아무렇지 않은 척 술잔을 기울였으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감돌았고 눈빛에는 서늘한 욕심이 번지고 있었사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영의 초가로 향하여 싸웁니다. 일부러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보퉁이를 어깨에 메어 싸웁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나그네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품은 포식자였사옵니다. 달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순영의 초가 앞에 도착한 윤대감은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하였사옵니다. 신세를 지겠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찾다 들렀사옵니다. 순영은 늦은 밤 나그네의 방문에 살짝 놀랐으나 침착히 답하였사옵니다. 아이고 송구하옵니다만 저희 집에는 빈 방이 없사옵니다. 저기 연기나는 굴뚝 보이시옵니까? 그곳이 주막이니 그리로 가셔서 쉬시옵소서. 윤대감은 다리를 절뚝이며 애처롭게 말하였사옵니다. 아이고, 이 다리가 말을 안 듣사옵니다. 도저히 더 못 가겠구만. 누추해도 좋으니
헛간이든 창고든 몸 들고만 있으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순영은 잠시 머뭇거렸사옵니다. 다리 아픈 노인을 쫓아낼 수는 없었기에 동생 순길과 짧게 상의하였사옵니다. 순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사옵니다. 순길아, 다리 아프시다는 노인을 밖에 세워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 방에서 하룻밤 채워드리자. 노인이니 내가 방을 양보해야겠구나. 순길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순영은 문을 열고 말하였사옵니다. 누추하시겠지만 방에서 주무시옵소서. 윤대감은 답하였사옵니다. 누추한 것이 무슨 상관이겠사옵니까? 몸 될 곳을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영은 윤대감을 순길의 방으로 안내하였사옵니다. 윤대감은 짐을 풀며 나그네 행세로 자리를 잡았사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으나 침투에 성공한 그는 마음속으로 흐뭇한 웃음을 감추지 못하였사옵니다. 이불 냄새마저 신선하게 느껴졌고 선반이 입술을 깨물며 말하였사옵니다. 노이, 저 영감이 어딘가 꺼림칙하옵니다. 다리 아프다 하시는데 눈빛이 반짝이고 아픈 사람 같지 않사옵니다. 순영도 답하였사옵니다. 나도 좀 이상하구나. 방을 내줬지만 마음이 찜찜하네. 남매는 불안했으나 손님이니 대접은 해야겠기에 간단한 저녁상을 차렸사옵니다. 마당 텃밭에 섰단 호박을 얇게 썰어 된장국에 말린 시래기를 넣어 푹 끓였사옵니다. 순길이 며칠 전 캐온 도라지를 쌉쌀하게 무쳐 접시에 올렸사옵니다. 반찬은 소박했으나 순영은 정성을 다해 차렸사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밤이 깊자 순영은 호롱불을 켜고 순길의 해진 저고리를 꿰매기 시작하였사옵니다. 바늘은 촘촘히 움직였고 해진 옷은 감쪽같이 살아났사옵니다. 순길은 마당 평상에서 산에 갈 때 쓸 집신을 만들어 싸웁니다. 남매는 말없이 각자의 일을 하였사옵니다. 그때 갑자기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윤대감이 기척없이 방문을 벌컥 열었사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사옵니까? 바느질하던 순영은 화들짝 놀라 실뭉치를 떨어뜨렸사옵니다.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말하였사옵니다. 예, 금방 물을 떠다 드리겠사옵니다. 안에 계시옵소서. 순영은 급히 부엌으로 가 큰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방으로 들어섰사옵니다. 여기 물이 있사옵니다. 윤대감은 사발을 받아 고맙다는 말 없이 벌컥벌컥 마셨사옵니다. 순영이 방을 나가려 하자 윤대감이 말을 걸었사옵니다. 밤도 늦었는데 어찌 잠을 안 주무시고 바느질을 하시옵니까? 낭자는 나이가 몇이신가? 순영은 조용히 답하였사옵니다. 19이옵니다. 동생 옷을 꿰매느라 바느질을 하옵니다. 조심스레 덧붙였사옵니다. 시집갈 나이이긴 하나 부모도 없는 저희 남매를 누가 데려가겠사옵니까? 말을 마치자 순영은 급히 몸을 돌려 나가려 하였사옵니다. 그때 윤대감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입꼬리를 비틀었사옵니다. 눈매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고 말투에는 음흉함이 묻어났사옵니다. 내가 신랑감이 된다면 어떻겠어? 순영은 소름이 끼쳤사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이 커지며 소리쳤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바느질에 매달렸사옵니다. 숨길의 옷을 한 땀 한 땀 꼬매며 긴장으로 가득 찼사옵니다. 혹여 자다 무슨 일을 당할까
바늘을 손에서 놓지 못하여 싸웁니다. 바느질은 새벽녘이 될 때까지 이어져 싸웁니다. 날이 밝자 순영은 아침밥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누룽지를 긁어 숙채를 만들어 싸웁니다. 속으로는 영감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결심이 단단하여 싸웁니다. 방에서 코고는 윤대감을 두고 순영은 갑작스레 오싹한 예감에 사로잡혀 싸웁니다. 저 영감의 눈빛과 말투. 순길이 나무하러 가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가만히 당할 줄 아느냐.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의 계략을 막아내리라. 순영은 국자를 내려놓고 부엌에 기대서 싸웁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동자에는 결연한 빛이 맺혀 싸웁니다. 서둘러 아침상을 차리며 윤대감 혼자 먹도록 따로 상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순영은 순길과 다른 방에서 밥을 먹으며 말하여 싸웁니다. 순길아, 너는 나무하러 가는 척하고 내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들러라. 나는 내 바지 저고리를 입고 헛간에 숨어 있겠노라. 순길은 숟가락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하여 싸웁니다. 누이,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왜 치마 저고리를 입어야 하오? 순영은 단호히 말하여 싸웁니다. 느낌이 좋지 않다. 저 영감은 하룻밤 재워달라는 자가 아니야. 오늘 무슨 수작을 부릴 것 같구나. 불안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노라. 순길은 누이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수긍하여 싸웁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 낯설어 싸웁니다. 아침을 먹고 순길은 나무하러 가는 척 지게를 메고 나가 싸웁니다. 멀리서 누이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싸웁니다. 치마가 발목을 휘감고 저고리가 어깨에 꽉 끼어 싸웁니다. 순길은 기가 막혀 중얼거려 싸웁니다. 좀 건장한 여인 같긴 하구나. 속아줄지 모르겠네. 일단 조용히 하자. 남매는 잠시 웃으며 작전을 세워 싸웁니다. 오늘 내가 순영 도령이고 내가 순길 낭자야.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순길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하여 싸웁니다. 치마 끝을 걷고 뚝배기를 닦는 모습이 진지해 싸웁니다. 언뜻 보면 여인 같아 싸웁니다. 순영은 헛간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입을 다물어 싸웁니다. 새벽 4시, 연꽃밭 옆에서 장정넷이 가마를 짊어지고 초가로 뛰어와 싸웁니다. 윤대감의 지시에 따라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하여 싸웁니다. 뚝배기를 닦던 여장한 순길은 발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으나 때는 늦었. 어이쿠, 잡았다. 장정들이 합을 맞춰 순길을 안아들더니 가마에 쑥 밀어넣어 싸웁니다. 뚝배기가 와르르 떨어지고 순길은 버둥거리다 끌려가 싸웁니다. 가마꾼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여 싸웁니다. 처자가 젊어서 그런지 무겁구나. 그래도 건강하니 살림은 잘하겠네. 가자! 가마꾼들은 순길을 싣고 서둘러 떠났고 윤대감도 뒤따라 싸웁니다. 헛간에 숨어 지켜보던 순영은 놀라 주저앉아 싸웁니다. 한편 가마 안의 순길은 상황을 깨닫고 있어 싸웁니다. 땀에 젖은 수건이 축축하여 싸웁니다. 속으로 중얼거려 싸웁니다. 누이 말이 맞았구나. 이 영감이 누이를 보쌈에 각시로 삼으려 했어. 도둑놈 신세로구나.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가마가 흔들리며 이동하던 중 순길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여인 흉내를 내며 외쳐 싸웁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아프옵니다. 죽겠사옵니다. 당황한 가마꾼들이 말하여 싸웁니다. 대감님, 저자가 배 아프다고 하옵니다. 뭘 잘못 드신 것 같사옵니다. 윤대감도 황급히 말하여 싸웁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곧 도착하니 요강이든 뭐든 다 해주겠소. 가마는 속도를 내어 윤대감의 별당으로 향하여 싸웁니다. 곧 뒷마당에 도착하자 가마꾼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마 안에 처자를 방으로 옮겨 싸웁니다. 방 안에는 요강 하나가 놓이고 문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잠겨 싸웁니다. 윤대감은 가마꾼들에게 품삯을 넉넉히 지급하여 싸웁니다. 장정들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물러가 싸웁니다. 윤대감은 하인을 불러 딸 헤란을 찾아 싸웁니다. 헤란아, 오늘 별당에 새어머니를 데려왔느니라. 그런데 지금 배가 아프다고 하신다. 뭘 잘못 드신 모양이야. 네가 별당에 가서 약을 챙겨드리고 잘 모시거라. 헤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여 싸웁니다. 하인을 시켜 약재를 구하게 하고 약탕기를 꺼내 약을 다려 싸웁니다. 조약돌을 불에 달구어 면보에 겹겹이 싸서 준비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헤라는 조심스레 별당으로 걸어가 싸웁니다. 그 시각 방 안에 홀로 남은 순길은 차분히 방을 살펴싸웁니다. 창은 모두 굳게 잠겨 있고 문에는 빗장이 벽으로 돌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꽁꽁 감싸 싸웁니다. 움직임이 너무 민첩해 헤라는 깜짝 놀라 싸웁니다. 어머님, 따뜻한 조약돌과 약을 가져와 싸웁니다. 대답은 없었고 어색한 신음소리만 들려 싸웁니다. 괜찮사옵니다. 나가 계시옵소서. 혼자 있으면 나아질 것 같사옵니다. 헤라는 순간 말이 막혀 싸웁니다. 배 아프다고 하더니 약도 안 받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목소리마저 이상해 싸웁니다. 첫날이라 낯설다 해도 같은 여인끼리 이렇게까지 몸을 숨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사옵니다. 약을 싫으시면 따뜻한 돌이라도 배에 얹어보시옵소서. 금세 편안해질 것이옵니다. 그 말에도 새어머니는 꼼짝하지 않고 넓은 등만 보인 채 끙끙거려 싸웁니다. 헤라는 짜증이 치밀어 싸웁니다. 아버지의 고집으로 들어온 동갑 새어머니의 투정이 귀찮아 싸웁니다. 뭐 이런 여인이 다 있단 말인가.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약도 안 먹고 돌아 누워만 있으니 싫으면 나가겠다고 말이라도 하든가. 진짜 아픈 건지 뭘 숨기는 건지 모르겠구나. 헤라는 참을성을 잃고 입술을 꽉 깨물더니 새어머니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눕혀 싸웁니다. 따뜻한 돌을 배에 올리려 치마를 들치는 순간 순길은 기겁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 싸웁니다. 헤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여 싸웁니다. 드러난 배는 여인의 부드러운 배가 아니어 싸웁니다. 단단한 복근이 선명한 영락없는 사내의 배여 싸웁니다. 어라, 이건 여인의 배가 아니잖소? 완전 산골 사내의 복근이구나. 이게 무슨 일이야? 헤라는 머릿속이 하얘져 싸웁니다.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순길 위로 올라타 그의 손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소리쳐 싸웁니다. 지금 당장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돌로 가만두지 않겠소. 순길의 얼굴을 가리던 수건이 벗겨지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여 싸웁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켜 싸웁니다. 그는 바로 그 사내여 싸웁니다. 며칠 전 상단에서 연지를 팔던 고운 얼굴의 총각, 은은한 미소로 연지를 건네던 그 사내 순길이여 싸웁니다. 지금 헤란의 엉덩이 아래 깔려 있어 싸웁니다. 헤란과 순길은 동시에 눈이 커져 싸웁니다. 순길이 급히 말하여 싸웁니다. 죄송하옵니다. 누이 말대로 하다 보니 변복을 하게 되어 싸웁니다. 다른 뜻은 없어 싸웁니다. 헤라는 숨을 내쉬며 머릿속이 복잡해져 싸웁니다. 순길은 사과했으나 더 큰 문제가 떠올라 싸웁니다. 혼인하면 그만인데 모르는 사내와 사느니 내가 좋아하는 총각과 살아야겠구나. 아버님은 이미 혼인에 잘 서셨으니 이제는 내 차례지. 헤라는 순길 위에 올라앉은 채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였사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말대로 하시겠소? 소녀는 도련님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마음이 있었사옵니다. 여인은 어차피 낯선 사내에게 시집가는 팔자. 도련님이시라면 평생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뒷문을 열어드릴 터이니 나가시면 되옵니다. 지금 결정하시오. 나가시면 우리는 영영 남이옵니다. 순길은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으나 헤란의 말은 날카롭고 단호하였사옵니다. 잠시 헤란을 바라보던 순길은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예, 저도 좋사옵니다. 실은 그날 이후로 낭자만 생각했사옵니다. 낭자 하자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헤라는 피식 웃었사옵니다. 밖에서는 하인이 밥상 겸 술상을 차리는 소리가 고요를 깨트렸사옵니다. 윤대감의 숨결이 점점 빨라졌사옵니다. 오늘 밤 드디어 내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리라. 순영 낭자배만 낳으면 되겠구나. 하인이 밥상을 나르고 별당 문 앞에 섰사옵니다. 윤대감도 은근히 기대하며 문 앞에 섰사옵니다. 헤란아, 아버지다. 헤란이 문을 열지 않자 윤대감은 여종에게 속삭였사옵니다. 별당 문을 조심히 열어보거라. 안에 헤란과 마님이 있을 것이야. 하인이 문을 열던 순간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사옵니다. 아이고 대감님, 큰일 났사옵니다. 윤대감이 별당으로 들어가 보니 세상에 댕기머리 총각이 속적삼을 입고 헤란을 꼭 껴안고 누워 있었사옵니다. 윤대감은 놀라 자빠질 뻔하였사옵니다. 아프다던 처자는 어디 있느냐? 헤란은 담대히 답하였사옵니다. 배 아프다던 여인 말씀이시옵니까? 아버님 시집 보내려 데려오신 것 아니옵니까? 저는 아버님 뜻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윤대감은 뒷목을 잡으며 숨이 막히는 듯 소리쳤사옵니다. 당장 옷 똑바로 입고 썩 나가라. 윤대감은 숨이 탁 막히며 가슴을 쾅쾅 쳤으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좋다. 알았다. 그놈과 혼인시켜주마. 헤라는 환히 웃으며 순길에게 달려갔사옵니다. 윤대감은 홀로 안방에 앉아 멍하니 있었사옵니다. 주름진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맴돌았고 마음에는 고독과 후회가 드리웠사옵니다. 마지막 사랑이 꺼져가는 느낌이었사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서둘러 혼례를 올리기로 하였사옵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과일 몇 접시, 떡과 전, 술을 간소히 차려 혼례를 치렀사옵니다. 손님은 적었고 신랑 측 유일한 가족인 순영 낭자가 왔사옵니다. 윤대감은 사돈 자리에서 웃고 있는 순영을 보며 속으로 천불이 났사옵니다. 내 연모하던 여인이 사돈이 되었구나. 이 생에 맺지 못할 인연이로다. 그런데 저 사위놈은 어찌 그리 얄미운지. 혼례가 끝나자 하인들이 윤대감을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하였사옵니다. 윤대감은 다짐하였사옵니다. 저 사위놈이 장인이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안채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문을 따로 만들겠노라. 순길은 대리사위로 처가살이를 시작하였으나 별당 밖으로는 다닐 수 없었사옵니다. 윤대감이 순길을 너무 미워해 마주쳐도 없는 사람처럼 외면하였기 때문이옵니다.
순길은 매일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지냈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사옵니다. 해랑과 순길은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고 윤대감은 어제와 같은 나날을 보냈사옵니다. 순영은 연지를 만들고 살림하며 상단에 물건을 내다 팔며 바쁘게 지냈사옵니다. 그러던 중 기쁜 소식이 들렸사옵니다. 순길과 해란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순영은 한달음에 처가로 달려갔사옵니다. 손에는 조카에게 줄 아기옷과 해란에게 줄 연지가 들려 있었사옵니다. 윤대감의 집 마당에 이른 순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들어섰사옵니다. 마당은 넓고 고요하였사옵니다. 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마당 끝에서 나오던 윤대감을 마주쳤사옵니다. 순영은 멈칫했으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사옵니다. 사돈 어르신, 그간 평안하셨사옵니까? 외손주 보신 것 축하드리옵니다. 윤대감은 반쯤 뜬 눈으로 순영을 보며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목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빴사옵니다.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말하였사옵니다. 사돈 처녀, 오랜만이 고개를 숙이고 별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순영의 뒷모습은 여전히 단정하고 고와싸웁니다. 윤대감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한숨처럼 중얼거렸사옵니다. 참으로 곱구나. 어쩌다 내 마지막 연정이 사돈 처녀가 되었단 말인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내가 진심으로 저 처자를 연모했건만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사돈이 되었구나. 윤대감의 시선은 마당을 서둘러 걷는 순영의 뒷모습에 박혀 있었사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채로 쓸쓸히 걸어갔사옵니다. 한편 순영이 별당에 들어서자 방 한가운데 해란이 조심스레 아기를 안고 있었사옵니다. 순길은 곁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사옵니다. 순영이 들어서자 해란은 반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사옵니다. 형님 오셨사옵니까? 이쁜 조카 나느라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순영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사옵니다.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문득 자신도 이런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순영은 동생을 흘끗 보며 슬며시 웃으며 말하였사옵니다. 순길아, 네가 장가들어 이렇게 귀여운 아들도 낳았으니 참 좋겠구나. 순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으며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좋고 말고요. 이게 다 누님 덕분에 장가들어 아들까지 얻었사옵니다. 고맙사옵니다, 누이. 순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쉬었다가 물었사옵니다. 그래, 너는 홀로 사는 누이를 시집 보낼 생각은 없느냐? 순길은 놀라며 답하였사옵니다. 누님이 마땅한 곳을 찾으셨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뭘 하면 되겠사옵니까? 순영은 단호히 말하였사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순길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누이, 장가 들고 대리사유 된 뒤로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갔사옵니다. 내일 장인어른께 인사드리고 무슨 말을 해야겠사옵니까? 장인어른께 말도 걸지 말라 하셨는데 어찌 그리하란 말씀이시옵니까? 그러다 때릴 것이옵니다. 순영은 망설임 없이 말하였사옵니다. 그래, 맞으러 가는 것이야. 일부러 맞을 짓을 하거라. 내가 장인어른께 당당히 안녕하시오라 말하면 사돈어른이 가만두지 않을 게다. 네가 우리 집에 가겠다고 하면 더 화내실 것이니 그때 너도 소리 지르며 깽판을 쳐보란 말이다. 혼사를 위한 일이니 네가 나서야 하느니라. 다음 날 순길은
심호흡을 하며 누이의 말을 되새겨 싸웁니다. 마음을 진정했으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싸웁니다. 그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윤대감이 있는 안채 대청으로 가싸웁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윤대감은 장기를 두던 손을 멈추고 눈을 치켜뜨며 고개를 돌려 싸웁니다. 장기 말을 쥔 채 목소리가 솟구쳐 싸웁니다. 이놈이 내가 안채 얼씬도 말라 했는데 어찌 감히 장인이라 부르지도 말라 했거늘. 당장 물러나거라. 순길은 땀이 줄줄 흐르며 소리쳐 싸웁니다. 장인어른은 일륜도 모르고 삼강 오륜도 모르십니까? 3년 넘게 대리사위로 살며 외손주까지 보셨으면서 어찌 저를 이리 천하게 보십니까? 윤대감은 버럭 소리쳐 싸웁니다. 뭐라? 지금 뭐라 씨부리는 게냐? 당장 나가라. 순길은 손끝이 떨리고 무릎이 후들거려 싸웁니다. 속으로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으나 누이 말대로 밀어붙여 싸웁니다. 갑자기 대청으로 올라가 다과상을 발로 차고 장기판도 걷어쳐 싸웁니다. 사위를 대리사위로 들였으면 사람 대접을 하셔야지요. 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는 오늘부로 부인과 분가하게 싸웁니다. 사람답게 대접하시든가 아니면 나가 살 줄 아시오. 순길은 떨리는 손으로 윤대감의 옷깃을 살짝 잡아 싸웁니다. 멱살을 잡은 듯 했으나 손에 힘이 없어 싸웁니다. 윤대감은 분노에 휩싸여 사위의 멱살을 잡으며 방방 뛰어 싸웁니다. 순길은 누이 말대로 연기를 했으나 머릿속은 도망칠 생각뿐이어 싸웁니다. 윤대감은 소리쳐 싸웁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집안이 발칵 뒤집혀 싸웁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끼며 포졸들을 불렀으나 포졸들도 당황해 사위와 대감을 떼어 놓으며 관하로 끌고 가싸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수군거려 싸웁니다. 아이고, 저 사위가 그간 참다 폭발했구먼. 환갑 넘은 장인도 못 넘는 걸 보니 볼만하겠네. 헤라는 누이에게 사정을 듣고 흥미롭게 지켜보았사옵니다. 원님이 차분히 물었사옵니다. 네, 이놈. 장인의 멱살을 잡았다지. 순길은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하였사옵니다. 소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사옵니다. 목소리를 높여 차근차근 설명하였사옵니다. 장인어른께서 3년 전 제 누이를 후처로 삼으려 보쌈하였사옵니다. 누이가 눈치채고 제가 여장을 해 보쌈당해 지금 부인과 혼례를 올렸사옵니다. 그간 홀로 사는 누이를 3년간 보지 못하고 대리 사위로 살았사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다 일이 커졌나이다. 순길의 말이 끝나자 관아에 정적이 흘러싸웁니다. 원님은 눈을 감았다 뜨며 물었사옵니다. 그런데 내 누이가 어찌 그리 대감이 보쌈할 만큼 빼어놨더냐. 원님은 사위를 혼내려 했으나 속으로는 순길의 누이가 궁금해졌사옵니다. 가정사는 얽히고 설켜 누구 잘못을 탓하기 어려웠사옵니다. 원님은 화해보다는 해결 방안을 궁리하였사옵니다.
순길은 머리를 긁으며 답하여 싸웁니다. 누이의 외모가 일색이라면 일색이겠지요. 원님께서 직접 보시면 알지 않겠사옵니까? 원님은 귀를 쫑긋 세우고 헛기침을 하며 포졸에게 말하여 싸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네. 이방에게 속삭여 싸웁니다. 가마를 마련해 순영 낭자를 불러오너라. 이방은 황당했으나 원님의 지시라 허둥지둥 뛰어나가 싸웁니다. 한편 순영은 아침부터 분주하여 싸웁니다. 목욕 재개하고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어 싸웁니다. 분가루와 연지를 정성스레 바르고 동백기름으로 머리를 윤나게 매만져 싸웁니다. 경대 앞에 앉아 마음을 다잡아 싸웁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싸웁니다. 안에 계시옵니까? 관아에서 왔사옵니다. 처자는 나오시옵소서. 순영은 결연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 싸웁니다. 니시옵니까? 그 순간 고운 비단 저고리와 연지를 바른 뺨, 윤기 나는 댕기머리는 양방과 규수 그 자체였사옵니다. 포졸과 이방은 눈을 휘둥그레 떴사옵니다. 관아 앞마당에서 원님이 마중 나왔사옵니다. 순영이 가마에서 내리자 원님은 그 미모에 얼굴이 달라졌사옵니다.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작은 고을에 그날도 순영은 상단에 들렀사옵니다. 골목 저편 붉은 천막 사이로 사내가 걸어왔사옵니다. 시모님, 박지서였사옵니다. 순영은 그를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사옵니다. 참으로 잘생겼구나. 하지만 저런 양반은 이미 혼인했을 것이야. 그때 상단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싸웁니다. 세원님이 30을 훌쩍 넘겼는데 과거 준비하느라 혼인도 안 했다 하더라. 순영의 손에 든 연지바구니가 흔들려 싸웁니다. 그날 밤 순영은 연지도 만들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아 싸웁니다. 방 안에서 골똘히 생각하여 싸웁니다. 원님은 언제 산책하시나? 상단에서 쓰러지는 척할까? 약초를 들고 가다 실수로 쏟을까? 연지가 묻으면 성낼지도. 순영의 치밀한 작전은 결국 먹혀 싸웁니다. 동생 순길과 사돈 어른의 희생이 있었지만 며칠 뒤 관아 앞마당에서 순영은 수줍은 미소로 박원님 앞에 서싸웁니다. 붉은 치마, 연지 바른 뺨, 정성스레 올린 머리에는 기품이 흘렀고 입가에는 짜릿한 미소가 피어났사옵니다. 원님, 나 괜찮지?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뒷자리에서 순길은 해란의 손을 잡고 흐뭇이 웃어 싸웁니다. 윤대감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찌푸렸으나 속으로는 비식 웃어 싸웁니다.